이 전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일반 역사가의 질문은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 보다는 어떻게 그 전쟁이 일어났는가에 집중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전쟁 발발에 독일 못지않게 다른 나라의 역할도 컸다는 사실입니다. 치밀한 전략적 사고보다는 현실의 이면까지 폭넓게 바라보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과 감수성이 전쟁을 막는 지름길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에서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지 않을까요? 안녕하십니까. 공주대 사업과 교수 송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역사의 이용과 오용, 100년 후에 바라본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 때문에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용어가 널리 퍼졌습니다. 투키디데스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스 시대의 역사가이죠.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역사를 썼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란 당시 그리스 폴리스 맹주였던 스파르타와 이제 신흥국으로 부상하던 아테네가 그리스 패권을 놓고 벌인 전쟁입니다. 이렇게 패권 국가와 신흥국 사이의 피할 수 없는 갈등을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지칭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역사상 아주 많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것이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이 용어를 만들어낸 하버드대학 교수 앨리슨이 2014년 제1차 세계대전 100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에서 이 용어를 처음 제안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 역사학이 바라보는 제1차 세계대전의 모습은 앨리슨이 말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우선 앨리슨은 자신의 저서에서 본인을 응용역사학자라고 정의합니다. 응용역사학이란 미국에 실제 하는 역사학의 한 분야입니다. 현재 상황과 유사한 역사적 사례를 찾아내어서 그것을 분석하여 교훈을 얻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려고 하는 아주 실용적인 역사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앨리슨 자신도 1962년에 일어난 쿠바 미사일 위기를 다룬 책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는 잘 아다시피 냉전 시대 때 핵전쟁의 위험성이 가장 컸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를 잘 검토하면 비슷한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데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역사학자로 구성된 상설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이러한 사례를 더 심층적으로 다룰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에 대한 열정은 일반 역사학자보다 더하면 됐지 모자라지 않습니다. 응용 역사학은 이렇게 역사를 현실에 적용시키려는 의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일반 역사학과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응용 역사학은 나름의 장점도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용과 오용이라고 붙였습니다. 투키디데스 함정을 통해서 제1차 세계대전을 설명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교훈을 얻기도 하지만 우려할 만한 점도 분명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로 후자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1차 세계대전으로 가보실까요? 이 전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보스니아의 수도였던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 민족주의자에게 암살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은 당시는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한 나라였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은 적대국이었던 세르비아를 압박했습니다. 다만 세르비아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는 이를 의식해서 먼저 자신을 지원해 줄 든든한 백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웃이자 같은 게르만 국가인 독일에 호소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요청을 받은 독일은 이른바 백지수표를 건넸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어떻게 하든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지지한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러시아도 같은 슬라브 국가인 세르비아가 오스트리아로부터 받는 수모를 못 본 채 하지는 않았습니다. 세르비아를 지원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러시아가 강대국 독일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독일과 인접한 프랑스 도움이 필요했고 프랑스도 러시아와 손을 잡았습니다. 결국 독일이 중립국인 벨기에를 침공하자 영국은 이를 문제 삼아 전쟁에 뛰어들면서 유럽 전쟁이 벌어졌고 이어 일본과 미국까지 참전하는 세계 전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응용 역사학자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영국과 독일 사이의 패권 다툼이라고 주장합니다. 곧 독일은 1870년 중부 유럽에 통일 국가를 이루었고 신속한 산업화와 비스마르크 현란한 외교술에 힘입어 전통적인 강대국이었던 프랑스와 러시아를 제치고 유럽 대륙의 패권을 노리게 됐습니다. 독일이 도전할 다음 상대는 영국이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경제적으로 당시 미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산업국가였고 군사적으로도 영국은 가장 강한 해군을, 독일은 가장 강한 육군을 보유한 나라였습니다. 물론 비스마르크가 더 오래 정치를 했더라면 영국과 독일 사이의 노골적인 경쟁은 뒤로 미루어졌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었겠지만 젊은 독일 황제 빌헬름 2세는 그 노회한 후견자가 부담스러워서 결국 그를 해임했고 독일의 폭주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1900년을 전후로 해서 독일이 영국의 해군력을 의식해 군함의 수를 늘리기 시작하면서 양국 사이에 건함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독일이 추적하자 영국도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거대한 함포를 장착하고 터빈 엔진을 이용하여서 신속하게 움직이는 드레드노트라는 신식 전함의 건조에 나섰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이번에는 독일이 또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죠. 현대판 핵무기 개발 경쟁과 다름이 없었죠. 일반 역사학자들도 이러한 논리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응용 역사학자들은 일반 역사학자들이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을 무시한다고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역사가의 질문은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 보다는 어떻게 그 전쟁이 일어났는가에 집중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까지 유럽 국가들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1914년에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양국의 갈등만으로는 1914년 전쟁을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요소가 작용했습니다. 예컨대 1914년 여름에는 많은 지도자들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낙관론에 빠지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방심이 1914년에 전쟁을 불러일으켰다고도 합니다. 이것 외에도 우발적이고 우연적인 사건이 많습니다. 아주 크고 작은 요소들이 한꺼번에 작용한 사건이라는 점을 일반 역사학에서는 강조합니다. 그런데도 응용 역사학이 전쟁의 원인을 영국과 독일의 패권 다툼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데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1918년 전쟁이 휴전되면서 평화조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독일의 전쟁 책임론입니다. 독일이 유럽의 패권을 쥐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했다는 주장이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서 국제정치학계는 여전히 그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전쟁 책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역사가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피셔 논쟁이 있죠. 독일 역사학자 프리츠 피셔가 독일은 원래부터 침략 전쟁을 감행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독일 학계는 물론이고 독일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독일은 물론 대다수 역사가도 이를 부인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 역사학계에서는 큰 논쟁이 일어나 이것을 피셔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독일은 이 책임론을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이 논쟁으로 독일의 책임론이 한동안 역사학계를 지배했습니다. 현재에도 독일의 책임론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 영향력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예컨대 독일이 오스트리아 헝가리에 백지 수표를 건넸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패권 전쟁 때문이 아니라 국지전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응용 역사학에서 주장하는 것과 달리 독일은 러시아와 전쟁을 감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위험성을 시험하고자 했었습니다. 더욱이 빌헬름 황제도 막판에 전쟁의 두려움 때문에 총동원령의 조치를 철회하고자 했지만 이미 군부가 장악한 상황에 밀려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전쟁 발발에 독일 못지않게 다른 나라의 역할도 컸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전쟁의 제1차적인 책임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있습니다. 이들은 발칸으로 소위 동진 정책을 추구하면서 러시아와 많은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부수적인 일이었을까요?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 역시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러시아와 프랑스는 어땠습니까? 러시아도 제1차 세계대전에 상당한 책무를 갖고 있었는데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 다른 나라보다 일찍 휴전함으로써 베르사유 조약 당시에는 이들의 책임이 불거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프랑스는 독일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국이라는 인상이 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온 연구에 의하면 러시아 황제와 프랑스 대통령은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회담을 했고 이것이 독일을 전쟁에 더 끌어들이는 작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은 왜 전쟁에 뛰어들었을까요? 명분으로 말하자면 중립국인 벨기에를 독일이 침략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독일의 패권을 막고자 하는 것이 내심 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만이었을까요? 당시 영국은 아일랜드 독립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내정의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전쟁을 반기는 분위기가 없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쟁이 내란을 막았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왔습니다. 끝으로 응용 역사학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사항은 바로 역사적 사건을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태도입니다. 사실 1914년 7월 한 달 동안 유럽 여러 나라는 외교와 국방의 모든 엘리트를 동원하여 상황을 분석하기 여념이 없었습니다. 치열한 정보전을 펼치면서 최선의 전략을 짜고자 했겠죠. 이들이 최선의 전략을 짜기보다는 전쟁이 어떠한 비극을 초래할지를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상상할 수 있었더라면 상황은 크게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전략적으로만 사고하다 보니까 이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모두 전쟁에 휘말려 들어갔음을 뒤늦게 알아차렸습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마치 몽유병자처럼 말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불러들인 공포의 실체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치밀한 전략적 사고보다는 현실의 이면까지 폭넓게 바라보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과 감수성이 전쟁을 막는 지름길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에서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지 않을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